자, 안녕하세요. 우리 2025년 회계사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에서 세법 담당하고 있는 이윤여 세무사예요. 자, 올해 간단한 시험 리뷰 한번 해볼게요. 자, 사실 세법이 이제 뭐 쉽게 나온다는 거는 오히려 더 놀랍고요. 항상 좀 까다롭다예요. 그래서 막 엄청 폭탄으로 나왔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뭐 중상 정도라고 이제 측정했는데, 아니, 사람마다 난이도는 다 다른 거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시험 코멘트는 올해는 특히 말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뭐 이따 이제 해설을 하겠지만, 이제 국세기본법이 원래는 이제 회계사 시험에서는 나름 좀 주워가는 파트였는데, 일단 네 문제, 말 문제도 좀 까다로웠을 뿐더러 계산 문제 한 문제도 이제 최근 개정세법 처음 출제되는 신유형을 좀 출제했고요. 그리고 마치 하나의 지문에 두 가지 지문을 이제 엮어놔서, 예를 들어 국기법을 예를 들었을 때 과세관청의 송달과 또 납세자의 어떤 전송 이런 거를 비교하는 방식의 문장을 구성했고, 성립시기나 확정시기도 별개로 이제 출제한 게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언제 성립하고 언제 확정된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구성해서 마치 하나의 문장에 두 가지의 어떤 지문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였어요. 근데 뒤에 이제 다른 뭐 법인세, 소득세에서도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좀 소득세 말 문제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옳은 것을 찾는 문제도 평소보다는 조금 더 있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법 난이도는 좀 까다롭게 내려고 했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차라리 이제 계산 문제를 잘 대비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물론 함정들과 신유형도 등장했지만 오히려 나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나았을 수 있다. 좀 눈여겨볼 거는 올해 개정세법보다는 아무래도 회계사 개정은 2월에 시험되고 이제 개정이 이제 확정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시험이 이제 시행해서 그런지 작년 개정세법을 좀 많이 출제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세우선이랑 우리 결혼공제 같은 것도 처음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뭐 이 밖에도 사실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원래 잘 출제하지 않은 영역인데, 자, 이건 우리 막판 GS에서 저도 깜짝 놀랐죠. 청산소득 이제 똑같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보험차익은 우리 객관식책에 있는 문제가 거의 유사하고,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마찬가지죠. 부담부증여도 우리 막판 제가 모의고사에 정확히 냈었어요. 이렇게 일부러 기존의 1차 시험에 잘 내지 않았지만 2차 시험에 잘 나오는 주제, 사실 원래는 좀 중요해서죠. 뭐 이런 주제들도 꼭 빼놓지 않고인데 올해는 조금 더 많이 출제한 것 같아요. 많이 더 출제했고, 기존 주제는 당연히 그러니까 빈출 주제죠. 빈출 주제는 기존의 기출에 나오지 않았던, 예를 들어 우리 소득세법은 처음으로 지배주주와 대표이사를 가정하면서 뭐 직무발명보상금이 전액 과세 뭐 이런 식의 이제 포인트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계산 문제도 결코 쉽진 않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26년도 이제 대비하신 분들은, 자, 사실 회계사 시험에 1차의 과목이 워낙 많고 이제 상대평가로 1차 시험이 좀 통과되는 경향이 있어서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한 번 더 도전하는 분들과 또 앞으로의 초시생분들은요, 사실 이제 세법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는 뭐 기정사실화예요. 그죠? 경제학과 세법이 거의 1차 시험에서는 굉장히 평균이 낮게 이제 측정이 되고 있어요. 자, 기존의 근데 빈출 주제, 뭐 자주 나오는 주제를 이제 뜻하는데, 그냥 기출만 외우고서는 다 틀릴 거야. 막 진짜 다 틀려요. 그 정도로 항상 새로운 포인트를 낑겨서 출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대비하는 시기 필요하고요. 저는 수업 시간에 그런 걸 많이 강조하고, 객관식 책이나 시험에서도 그런 식으로 계속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잘 숙지하신 분들은 뭐야 이거 훈련쌤 함정이랑 똑같잖아 이렇게 보시는 분도 많았고요. 또 1차 시험에 꼭 출제 안 된 부분을 제끼시면 안 돼요. 그죠? 이제 골고루 출제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주제들을 다양하게 출제하고 있는 게 좀 더 회계사 1차 시험의 출제 경향이어서
많은 시간을 세법에 미리미리 투자하고 회독해야 되니까 최대한 빨리 세법을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좀 계산 문제, 어차피 2차 시험에 세무회의까지 대비하려면요, 심화 과정이 1.5차라고 해서 이론은 1차, 2차에 많이 나온 주제인데 문제는 2차로 풀거든요, 이게. 그래서 1.5차라고 하는 건데 2차처럼 지합적인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딱 1차 시험 재시생이면은 진짜 필수 강의가 됐고, 초시생도 굉장히 올해는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심화 과정을 듣는 것을 좀 추천드리기는 해요. 추천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뭐 이제 심화부터 듣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본 과정, 객관식 과정 이렇게 두 파트만 나눠져 있었는데, 기본, 심화, 객관식 이런 식으로 이제 듣는 것을 추천드리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데뷔까지 봤고요. 곧바로 우리 이제 궁금하실 문제풀이부터 한번 해보죠. 자, 그리고 해설도 업로드 해드릴게요. 해설도 제가 당일날 바로 한 3시간 정도 투자해서 전부 달았어요. 자, 먼저 1번부터 보시면요, 옳지 않은 것은인데, 자, 그래도 총칙에 관한 좀 전반적인 주제인데요. 우리 그래도 5번에 이제 나름 헌재까지 갔던 사안인데,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전자송달하는 경우로서 그 홈택스 같은데 서류를 저장해 놓고 이제 열람을 하는 식으로 송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 확인한 때 송달한 것으로 보면, 확인을 그럼 안 하면요, 송달은 영영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장된 때고요. 저장된 때. 자, 이번은 뭐가 나왔었죠? 자, 뭐 승계, 연대납세무, 이차납세무 이런 건데, 자, 우리 이번에 법인의 제2차납세무, 법인의 2차납세무, 법인은 이렇게 하니까 만료일 현재 무한책임상 과점주주의 세금을 그분들의 재산을 다 털어도 부족하고, 또 주식이 환가가 불가능하고, 뭐 그런 경우에만 2차 납세무가 있고요. 그리고 영농영어조합법인 과점조합원이 과점조합원의 세금을 법인의 2차 납세무의 주된 납세무자가 저분일 때 법인의 2차 납세무는 없어요. 현행 법령으로. 반대 규정은 최근에 있었죠. 반대 규정은 뭐 법인에 안 낸 세금을 이런 분들의 과점조합원까지 2차 납세했다, 이런 거는 올해 신설이 되었지만 반대 규정은 없어요. 반대 규정은 또. 그리고 애초에 뭐 다짜고짜 2차 납세를 주는 게 아니라 뭐 주식의 환가가 불가능한 그런 경우에만 2차 납세가 있죠. 그리고 3번에 성립확정소멸인데, 자, 우리 중간 예납하는 법인세와 소득세, 일단 성립 시기는 일치해요. 중간 예납 기간 끝나는 때. 하지만 확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 소득세는 애초에 이제 결정을 해서 고지서를 날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걷고 있기 때문에 자동확정세가 아니지만, 법인세법 조문을 보시면은 법인세법의 중간예납세액은 둘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서 곧바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세는 자동확정세다, 이게 틀린 거고요.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은인데, 요것도 이제 비거주자분들이 그래도 국내 이자 소득이 있었을 때 납세의무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게 상호 합의에 있어서 감액, 즉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같은 거 있었을 때 경정청구권자가 원천징수 대상자만 가능한 게 아니라 원천징수 의무자도 가능해요. 의무자도. 그리고 5번이 이제 굉장히 어렵던 건데요. 우리 최근 전세 사기 피해 때문에 만들어진 규정도 있고, 자, 얘는 원래 이게 집을 파셔서 종전주인과 세주인이 있었을 때 세금의 우선, 이런 관련 법령이 명확히 없어서 대법원 판례로 해석을 해왔던 걸 법을 상향시킨, 법으로 이제 입법시킨 뭐 그런 내용인데요. 뭐 스토리는 갑이 부가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심지어 A은행에서 이제 주택을 담보로 이제 대출을 받으신 거죠. 그 다음에 5월 달에 을한테 이 집을 파셨어요. 그럼 여기서 저당권보다 앞선 법정기 있는 상태에서 파셨죠? 자, 그때 을은 다시 한번 또 소득세를 체납하고요. 그리고 종부세가 있는 게 또 당해세가 있음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당해세 중에서도 종부세 딱. 그래서 관할세무서장이 주택 X를 압류하여 25년도에 8천만 원에 매각을 해서 이 8천만 원의 어떤 돈을
채권자한테 어떤 우선순위로 배정을 해야 되냐 이런 문제인데 물음에서는 A은행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물어봤고요. 대신에 이게 짜고 한 그런 계약은 아니에요. 그러면 또 저게 아예 무효가 되면서 논제가 바뀔 수 있으니까. 자, 그럼 현재는 을 소유 주택인데요. 그럼 을과 관련된 어떤 이 집에 달려있는 이제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요. 그리고 소득세도 지금 갚아야 되고요. 종부세도 갚아야 되는데, 자, 종부세 법정기를 일부러 제일 후순위를 밀었지만, 자, 종합부동산세는 재산 자체에 부과된 어떤 당해세로서 법정기와 관련 없이 우선되고 있어요, 지금. 법정 관련 없이. 그래서 이 1150만이 들어오고요. 이제 최근 계제서에 뭐냐면은, 자, 이 소득세 체납액이 법정에 빨랐을 때 국세가 우선하죠. 국세가 우선하지만, 자, 이 경우에 종전 주인의 요 체납액을 한도로만 우선한다라는 게 법령에 명확히가 돼가지고, 자, 여기가 4천만 원이 아니고 3,500만 원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A은행 대출금이 가져가는 그런 스토리여가지고, 이제 해설해 보시면은, 자, 원래는 이렇게 채권액이 종부세는, 자, 당해세 우선 원칙에 따라 먼저 배정이 되고요. 그리고 의뢰소득세 4천만 원 중, 여기가 이제 까다로운 거죠. 요런 관련 규정에 따라, 자, 부가세의 그 종전주인의 체납액 한도로 3,500이 징수돼서, 자, 여기까지가 뭐 4,650만 원이니까, 그 우순위로 A은행 대출금 5천만 원 중에서, 자, 여기 8천만 원을 요렇게 빼시면은 3,350만 원만 배당받을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사실주행이에요. 사실 이제 간단하지만, 신유형이고, 이게 법조문에는 또 굉장히 어렵게 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주제였어요. 이게 난이도 상 문제였고요. 자, 이제 6번으로 가셔가지고 세무조정이 필요한 경우로 봤는데, 자, 1번 같은 경우에 우리 무상으로 기증을 하면 보통 기부금으로 분류되는데, 우리 이 법률에 따른 푸드뱅크 같은데 무상 기증하면 특별히 기부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전액 손비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전 세무조정이 필요 없고요. 우리 장식 목적으로 미술품 사서 복도 등에 비치하면요, 1,000만 원 이하의 미술품은 비용 처리했을 때 송금 인정이 돼요. 자, 4번으로 가볼게요. 파견 근로직도 포함해서 체육대회, 뭐 회식, 뭐 이런 비용을 써도 접대비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액 송금 인정되고요. 자, 우리 돌아가신 직원의 유족을 좀 생활을 보호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망 이후 유족에게 일시적이고요. 또한 내부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요, 업무 관련성은 좀 떨어지지만 유족분들의 어떤 생활권 보호 등을 위해서 전액 송금 인정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3번에 법인세법은 주식을 원칙적으로는 원가법을 이제 선택해서 평가의 평가손실 이런 것들은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인정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분법 이익, 지분법 손실 이런 것들은 법인세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평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송금밀산이 2천만 원 유보로서 세무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자, 그리고 우리 의제배당 이제 출제가 되었는데요. 의제배당 금액으로 오른 것은인데 다행히 이제 여기 끝에 보시면은 어딨냐, 뭐 그 자기주식 보유법인 이런 건 없고요. 수입배당금 입금일산도 지금 고려하지 말라고 했고요. 뭐 결의일 나와 있고 10% 나와 있는데 결국 이제 분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최근에 작년에 개정된 게 우리 주식 발행 초과금 중에서 800만 원은 이익 잉여금으로 상환된 상환주식 주발초예요. 자, 얘는 실질이 이익이여금이어서 겉으로는 주발초여도 이익이여금 성격이기 때문에 의제배당 재원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신설이 됐죠. 그래서 800만 원은 의제배당이고 1600은 의제배당이 아닌 느낌이고, 그리고 자처이익은 너무 많이 했죠. 의제배당이고, 자, 소각이익은 소각당 시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았는데 60%는 2년 내, 그럼 600만 원은 2년 내 전입분이어서 의제배당이고 40%는 2년 경과 후에 소각당 시가 취득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의제배당 재원이 아닌 그런 64 스타일이고, 이전 차익도 의제배당 아니고 이익 준비금 의제배당이어서 이거를 이제 분류를 하셨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네요. 4,300, 2,500 이렇게 분류가 돼서 자 그렇게 이건 어렵지 않았죠. 뭐 상한주 주식 요것도 우리 작년 세무사 2차에도 이미 떴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지분율 10% 곱한 430만원 의제배당이고요. 그리고 막판 모의고사에 이게 청산소득이 원래 잘 안 나잖아요. 거의 10년에 한 번 나온 주제인데 이상하게 제가 뭔가 느낌이 안 나봐요. 그죠? 거의 숫자만 바뀌었지 똑같죠. 우리 청산소득에서 제가 안 나왔다고 1차에 안 나왔다라고 한 게 해산 등일 2년 내에 자본금에 전입한 요 상황이 반영돼서 출제할 것이다 라고 정확히 예측한 문제예요. 그죠? 자 이거는 뭐 빠르게 구해보면은 재산을 다 환가했을 때 6천, 1억 5천, 3억 원으로 돈을 바꿨어요. 자 암산이 틀리면 안 되는데 5억 1천인가? 그리고 빚을 갚았죠? 1억 5천. 자 이게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잔여 재산이에요. 잔여 재산. 거기에 우리 자본금이 1억이고 잉여금이 원래는 자본이용 잉여금에서 1억 5천인데 원래 청산소득은 이제 마지막으로 정산하는 절차로서 2월 결손을 빼셔야 되는데 해산 등기 전 2년 내에 자본금에 전입한 금액이 있으면은 전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면서 자본금 8천에 잉여금 1억씩 바뀌고 자 2월 결손금은 어차피 요 잉여금을 한도로만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금 8천 남아서 자 숫자가 틀리면 안 되니까 이런 숫자들을 줬을 때 잔여재산은 3억 6천이고요. 3억 6천 맞죠? 그리고 8천. 그래서 여기 두 개 빼면 2억 8천이 나와요. 2억 8천. 그리고 청산소득 법인 세액을 물어보면 각사 소와 동일해요. 항상 각사소와. 자 그리고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원래 그냥 나오던 포인트에서 변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재상실 비율부터 구해보면 자 일단 우리 토지 제외하고 이런 포인트 너무 쉽고요. 셋 다 더하면 얼마지? 그냥 5천, 1억 2천 상실 전 자산가액에서 근데 알게 모르게 여기 보험금 탄 거 페이크 있고요. 남의 자산이지만 변상 책임이 있는 기계였나? 기계가 있어요. 상실 전 자산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상실 얼마 되는지 좀 노가다로 구해야 돼서 약간 조금 귀찮죠. 그리고 여기는 5천만원 박살났고 1억 박살났어요. 그리고 3천만원 남의 것도 싹 다 박살나서 요게 아마 55%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20% 이상 박살났기 때문에 재해손실세공제 받는데 자 이때 얼마나 받을 수 있냐면 미납액도 되는데 심지어 과거 무기장 가산세라 불리는 요 가산세 포함해서 되죠. 그리고 올해법인세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조특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55 상실비율 곱해서 마지막 주의하실 게 요게 혹시 이제 상실 자산가액 한도를 넘는지 안 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안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1595000으로 나온다. 이렇게 1595만원. 자 다음 문제로 가보시면요. 자 업무 추진비도 우리 작년 개정세법이 출제된 게 우리 최근에 이제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 힘듦에 처하다 보니 우리 전통시장에서 과일 사서 거래처 주는 이런 접대 목적 구입을 했을 때 추가 한도가 늘어나요. 추가 한도가 대신 우리 법인세법의 기본 한도 어떻게 보면 법인세법 한도의 10%를 또 자체 내 한도로 두고 있어서 그게 순간적으로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문화접대비도 있었죠. 요것도 이제 정확히 기한식이 있었고 자 뭐 중성 뭐 너무 쉬워요. 근데 뭐 중단사업 매출액은 포함하고 특수 빼니까 이제 160억은 일반 20억 특수로 해가지고 100억까지도 3천만원이고 60억은 0.2 20억은 0.2에 10 이렇게 치는 거고 그리고 업무 추진비에 임직원 단합대회 행사비는 뭐 자체 내 그냥 회사 내 뭐 복리후생비죠. 굳이 뭐 이제 치면 접대비가 아니에요. 이거는 1,000만원 제끼는 거 있었고 자 문화접대비와 전통시장 구입비를 통해서 이제 한도를 구해보시면 굉장히 이거는 뭐 쉽죠.
먼저 중소기업 3,600에 수익금액 아까 설명드렸고, 문화적 대비는 이 법인세법 한도의 20%. 여기는 법인세법 한도의 10%인데 이게 또 교묘하게 전통시장 접대비가 한도에 걸리게 출제하셨어요. 20% 개정세법을. 그래서 1억 1,000에 쭈루루 한도 빼시면 1,776만원. 자, 그리고 손익귀속 시기는 좀 평소에 잘 내지 않는 좀 지엽적인 지문을 일부러 2개 배치해서 3, 4에서 이제 고르게끔 약간 좀 출제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1번도 우리 잘 안 나온 점인데 그래도 이거는 우리 잘 알죠. 신설회사에 현물 출자했을 때는 얘가 비상장 회사로 아직 주식 가치가 형성되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이제 보통 재산 가치로 기업을 평가하면서 순자산 준 시가를 주식평가로 하는 뭐 그런 경우죠. 그리고 온실가스 영원에 뭐 5번은 우리 많이 보는 그 증권시장 주식거래인데 요 두 가지가 이제 요 4번은 작년 신설이고 3번은 이제 원래 있었지만 자 이거는 은행 등이 모아서 부실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유동화재문을 하나 설립해가지고 이제 돈을 이제 회수해서 나중에 은행에 배당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은행의 채권을 받아왔는지 이런 걸 검토하면서 배당을 아주 나중에 해야 되는 배당을 또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결의를 사업연도로 보는 원칙으로 간다면은 배당을 안 받았음에도 세금을 내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때는 실제 수령인인 현금주의로 가는 예외 규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는 좀 난이도가 좀 있었고 자 12번으로 가시면은 얘는 쉬웠죠. 뭐 1번에 이거는 우리 계산 문제에서 막 엄청 많이 하는 거잖아요. 중소기업인데 지배주주 직원이기 때문에 가즈급으로 보는 거죠. 이거는 우리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회계사 계산 문제 출제됐잖아요. 이런 거 틀리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중간연합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 중간연합도 1,000만원 넘으면 분할 납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합병분할 외신설회사든 중간연합 면제 있고 자 분할로 인해서 쪼개져서 신설된 회사는요. 작년에는 이게 합쳐져 있었던 거에 뭐 반 이런 걸 내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 해당 중간연합 기준으로만 계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안 내면 수익금이 없는 법인에 대해서 확인된 경우에 뭐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고 5번이 틀렸죠. 우리 가산세를 오히려 포함해서 계산하되 일시적으로 발생한 이런 토지 등 양도소득법인세는 제외한다가 돼요. 그죠? 그리고 토지 등 양도소득법인세도 자 우리 계산 문제 우리 객관식에서 했던 건데 그죠? 4번 일단 옳은 것이 불가피하게 취득했어. 그죠? 대물변제식으로 저당권 실행을 취득했는데 3년 이내 양도한 거는 과세에서 빠지다 그랬어요. 이건 투기 목적 성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없죠. 자 1번은 좀 까다로웠던 게 토지 등 양도세는 각사소 산출세액에 더해서 이제 세금을 내지만 별개 아예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별개 세금이어서 토지 등 양도소득세랑 각사소랑 합쳐진 다음에 세액공제 세액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각사소로 별도로 계산하고 토지 등 양도세 추가로 계산해서 납부하다 보니까 요거 세액감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산출세액에 포함된다가 틀린 지문이에요. 그리고 파산성우 이건 비과세고 여기 세율은 20%죠. 그리고 여기는 10년 이상 임원의 사택 등을 또 이제 주주 아닌 임원의 사택 제공한 것도 과세 대상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체크한 거 위주로 잘 나왔네요. 그리고 이 친구 뭐였죠? 이제 자 우리 세무조정에서 차가감 소득금액 무한대인데 자 단기 수령에서 업무용 재산세 송금 이종되고 자 페이크가 하나 있네요. 특례기 무한도 초과액은 차가감 소득금액 계산 이후에 반영을 해서 각사하면 소득금액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는 차가감 소득금액에 반영이 안 되죠. 자 그리고 법인세는 송금일사님 송금일사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이렇게 여기네 여기 쏘리. 그리고 환급금이자 입금일사님 자기주처분이 입금사님 자 미수이자도 만기가 내년이어가지고 올해 기간경감 미수이자는 원천인수 문제 때문에 우리 인정 안 돼요. 그래서 입금일사님 400만원이고 자 비지정기분이니까 송금일사 대비여서 자 이거 고려하시면 그냥 답이 나오는 평이했던 뭐 기부금 포인트도 우리 이미 회계사 기출에 여러 번 나왔었죠. 그래서 뭐 숫자만 점검해 보시면 얼마야? 여기 116 뭐 이렇게 나오나봐요. 자 다음 문제는
납세지사 하면 돼. 자, 요것도 우리 그래도 하는 건데, 부가세법에서 사업자 등록증 같은 거 정정하면서 납세 이사 갔을 때 예를 들어 이제 납세지 변경도 같이 되는데 변경신고 하게 되는데 법인세법에 의해서 다시 한번 재차 변경신고를 해야 되냐?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또 해야 된다. 이게 틀린 거고. 자, 여기도 세무조정 순액 물어봤는데 얘는 뭐 주발초랑 자본금이 입금 아니다. 그러니까 뭐 세무조정이 없고요. 여기 자본 계산했으니까. 우리 자산수중이익은 입금 항목이죠. 회계 처리를 누락했지만 시가로 평가해서 입금산이 1,500 유보, 이후회계수금 보전하려고 했지만 없대요. 그리고 얘는 작년에 누락된 외상매출금 700만원을 입금산으로 세무조정했고 올해 회수하면서 수익 취했다. 우리는 작년 입금이니까 올해 입금이 아니죠. 뭐 이건 2월 입금 같은 성격이죠. 입금 불산이 700. 그리고 자, 이거는 어차피 OCI로 처리한 재평가이익도 세법에서 원가법이 원칙이니까 인정 안 하는데 OCI 되는 건 양쪽 조정이 나와서 시험장에서면 그냥 안 해주셔도 되죠. 너무 쉬워 사실. 플러스 15 마이너스 7에서 플러스 8. 이건 암산이 돼요 심지어. 자, 그리고 요거는 뭐네 했냐면은 보험차. 이것도 객관식 문제랑 거의 유사하죠. 그죠? 미리 얘는 예측을 잘했죠. 얘는 좀 풀어볼까요? 자, 먼저 1충. 근데 좀 어렵게 나온 게 1충에 관련된 포인트를 죄다 집어넣었어요. 자, 왜냐면 얘가 기계가 박살났는데, 자, 일단 유보가 이렇게 있네요. 근데 1충 잔액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원래 5천에서 세법은 유보가 1,000 했으니까 6천만원짜리예요. 그리고 이제 보험금 8천만원을 수령해서 4천만원에 이제 우리는 5천이가 쏘리. 여기는 4천에서 5천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험금 여기는 4천만원짜리가 박살나고 8천만원에서 4천 처리했는데 세무적으로는 보험금 8천에서 유보가 지금 1,000이 있으니까 세무상 보험 차익은 3천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원래는 입금이지만 보험금으로 새로운 자산 취득해야 되는 자금을 받은 건데 이거를 지금 당장 세금을 내게끔 하면은 새로운 자산 취득 자금이 좀 자금 압박이 좀 있을 수 있으니 과세연 혜택을 줘서 나중에 과세하자 이렇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 보험금으로 새로운 자산을 7천만원짜리 사버린 거예요. 또 미달해서 사버렸죠. 자, 그랬을 때 사실은 뭐 직관적으로 보는 3천에서 우리 1,000 빼라고 하는데 조문대로 푸시면은 보험금에서 7천만원, 그래서 구자산의 장부가에 5천이 들어가서 2천만원이 한도가 되는 뭐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이제 1,000만원은 이분이 새로운 자산 취득에 안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연 혜택을 안 준다는 개념이 돼요. 그래서 2천만원 일시상가춘하금을 지금 송금사진을 통해서 예를 들어 뭐 이거 물어보지 않았지만 설정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을 시작하게 되는데 항상 월할 계산을 좀 주의해 주시고, 자, 감가상각이 1,000만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7천만원짜리고 곱하기 내용연수 5년 정해법에 월할 계산을 이렇게 치시면요. 자, 이게 참고로 7이 나와요. 7. 자, 우리 세무상 감가상각비로 환입을 시킬게요. 감가세 곱하기 7천만원 분의 일시상각춘환금. 자, 200만원 입금산입이 돼가지고 환입을 시켜서 남아있는 잔액은 1,800이 된다라는 스토리 문제였어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1차 시험에는 최초로 나온 보험 차익이죠. 그죠? 그런 문제였고. 자, 얘는 그래도 그렇게 생각보다 막 되게 잘한 2개 있고 되게 무섭고 빡세 보이는데 알고 보니 괜찮아. 왜냐면 건물은 여기 보면은 내용연수가 그냥 바뀐 거예요. 내용연수가. 그래서 건물의 내용연수를 20년에서 그냥 10년으로 적법하게 변경해서 내용연수 변경이고, 차량 운반구는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변경한 것인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게 그냥 건물은 그냥 정액법에서 내용연수 10년으로 바뀐 정액법 0.1 쓰셔서 그냥 감가상각 15년 하면 되는 거고, 차량 운반구는 이제 변경됐을 때 미상각 잔액에 상각료 곱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일단 들어가죠. 2억에서 90점이 상각분야 또 심표 없어. 2억에서 90점이 곱하기 정률에서 정액법 할게 정액법 5년. 여기서 그나마 까다로운 게 이제 내용연수 줄어든 거 쓰면 4년 쓰면 안 되고 당초 내용연수의
정의법 상할 0점이 있어서 시부인이라는 평범한 문제예요. 사실 쫄았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부인을 해보시면요, 여기는 750 송구별사님, 549만원 송구별사님 나와서 요거의 합이 1299만원 송구별사님. 각사수에 미친 영향. 자, 다음 페이지는 이제 소득세로 넘어오래요. 자, 요거 좀 지엽적이었어요. 자, 요 납세지에서 거의 안 내는 시행령 지분들 취재해가지고, 사실 뭐 1번 15일 내 신고 괜찮아. 주소지 둘 이상, 이거는 근데 변경 후 해야 돼. 변경 후. 이거는 봤던 거. 주소지 둘 이상, 이것도 봤던 거. 얘는 이제 주민등록상 이제 조세지고, 여기 날짜가 이제 굉장히 까다로워요. 납세지 지정하라는 자는 해당 사연에 다음 연도 1월부터 2월 말이 아니라 10월부터 12월인데, 처음 나온 지문, 사실 틀리게 한 지문. 이것도 본 거죠. 그래도 비거주자 납세지는 국내 사업자 출입하되 국내 사업자 없는 경우에는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장소에서 1, 2, 4는 빈출, 이미 시험에 나오는 빈출 주제인데 3, 5를 처음 내면서 사실 3, 5 중에 찍게끔 한 걸로 보여요. 이제 3번 날짜가 틀려서 5번이 맞는 지문이에요. 조금 이제 까다로웠고요. 자, 우리 금융소득금액 안 내면 서운하잖아요. 그죠? 자, 금융업 하지 않은 종합소득금액, 금융소득금액인데, 자, 비영업 대금이 뭐 이자고요. 뭐 이자, 그로스업 제 아주 간략하게 풀어보면 판매 조건부 채권의 차이 이자. 자, 얘는 천주에 5천원 곱한 이익이험 재원이니까 500만원이 그로스업 의제 배당이고요. 자, 출장우도 사업자 배당이 좀 덩그러니 있네요. 얘는 2천만원 판단할 때 제외시키고, 자, 현금 배당 100만원 치고요. 자, 집합투자기구 이익이 그나마 까다로운데 우리 상장수입 매매차익 과세 제외니까 요 배당수도 1,500만원만 GX로 들어가가지고요. 자, 7, 15, 6 다 더하면 얼마죠? 이게 2,800만원인가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로스업을 더하셔야 되는데 일단 11도 포함시키고 그로스업 금액의 한도가 안 걸려요. 600의 10%여서 3,960만원이 되는 굉장히 평이한 문제였어요. 그냥 껌 문제. 이 정도면 그냥. 자, 다음 문제 뭐였어요? 사업소득 옳지 않은 것은인데, 이것도 좀 어려웠죠. 자, 이거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은근히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우리 조제 용역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증 기재부 시행규칙 조문이어서 시행령 시행규칙인데, 아무튼 요 의약품 가격에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한 소득은 원천징수 배제 사업소득이요. 배제 사업소득. 이게 이제 약국에서 약을 사서 이제 파시는데, 이게 또 예를 들어 최근에 들어온 거 보시면은 금연치료 같은 것 때문에 의사의 처방전 받아서 약국에서 샀는데 이거에 약국의 반을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해주는 어떤 지원금 성격인데, 그거에 대해서 원천징수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런 거 하지 말자. 그 어떤 복잡한 방식에 의해서 구한 부분. 그래서 원천징수 배제 대상이어서, 자, 5번이 틀렸는데 얘도 시험에 안 나오는 지문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어서 조금 까다로웠어요. 그리고 소득금액에서 특례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인데, 얘는 그래도 우리 작년 세무사 시험 문제랑 또 똑같아. 우리 원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이제 소득과 구분해서 계산하는 게 원칙이지만, 연금 계좌 인출 없이 외수령 없이 승계하면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상속인 소득금액으로 보는데 피상속인 소득금액으로 본다서 틀렸죠. 자, 이런 거 이제 틀리시면 안 되고. 자, 그리고 우리 신용카드 소득공제 문제가 계산 문제가 진짜 거의 한 20년 만에 불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책에 그 한 문제에 있는 문제보다 오히려 쉽죠. 자, 그래서 바르게 또 풀어보면, 근데 이건 좀 까다로운 게 인적공제까지 해야 돼요. 자, 인적공제 신카합인데, 자, 인적공제 본인은 무조건 되고요. 자, 아버님도 우리 60세에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소득만 있으니까 해주시면서 경로자 들어가시고, 자, 어머니도 60살 이상 소득 없고, 동생이 이제 형제자매로서 딱 20살, 좀 많이 차이 나네요. 9살. 근데 20살까지 되고 500만원 이하니까 돼요, 일단.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함정이 하나 뭐가 있었냐면은 배우자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한부모 공제를 적용하실 수 있는데, 부모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자녀가 있어야 돼요. 근데 현재 지금 자녀가 또 없죠. 그냥 결혼을 그냥 안 하신 분일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 뭐 이혼했다 말도 없으니까 그냥.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4명이니까 150 곱하기 4 600에, 자, 경로자 1이 그냥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보시면요. 자, 그럼 700이고. 자, 우리 전대 도직신이었잖아요. 전대 도직신. 깔끔하게 읽었을까? 자, 우리 본인 대중교통 들어가시고요. 자, 우리 문화와 관련된 영화 상영도 우리 여기 총급여 7천 이하자 확인하면서 해주셔야 돼. 해외에서 쓴 거 안 해주고요. 자동차세 같은 뭐 세금 안 해주고요. 할 필요 없고 백화점에서 한 거 되겠죠. 신용카드로 썼네요. 자, 우리 의료비와 병원비가 중복공제가 되고요. 아버지도 지금 비봉공제 대상자이기 때문에 들어오죠. 300만원 우리 신용카드에 들어가고요. 자, 전통시장 어머니도 들어오고요. 우리 형제자의 사용분은 애시당초 신용카드 소득공제 포함시킬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연봉의 25% 1250인가요? 1250을 아래 항목부터 차감하셔가지고 4433 근데 직불카드 사용액이 없어요. 15 적용돼가지고 쭉 계산기 치시면요. 그래도 1차 시험 특성상 한도 초과로 출제하지 않았나봐요. 기본 한도가 7천 이하자면 300만원인데 기본 한도 내의 금액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숫자는 기억 250만원이었나? 뭐 그런 정도였던 것 같은데 한번 좀 컨닝해보면 예, 2575000에 인적공제 7 더하면 9575000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뭐죠? 아, 요게 또 이제 함정 받친 총급여인데 지배주주 대표자예요. 그래서 연봉이 딱 1억 높죠. 자,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분은 비과세 근로소득이고요. 자, 인정상여는 25년도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니까 500만원 들어오고, 자, 얘는 자가운전이 아니니까 그냥 과세되는 뭐 그냥 보조금이죠. 240. 자, 업무와 무관한 어떤 여비는 당연히 개인적 급여 성격이에요. 근로소득이고. 이게 페이크죠. 직무형상금이 지배주주기 때문에 전액과세고요. 한 번 더 꼬아서 또 지배주주 대표님 임원이어서 사택 제공이 또 과세가 돼요. 2천만원. 그래서 은근히 이거는 간단했지만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다. 나도 하면 138.4가 나오고. 자, 더 함정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기타 소득 금액의 원천 징수수액 물어봤는데 뭐 단서지문 있고요. 자, 얘는 업무와 관련된 사내 원고료 근로소득 성격이 있죠. 업무와 관련된 연구활동 및 근로소득 성격이 있죠. 자, 산업재산과 무형재산 양도도 기타 소득인데 이게 귀속 시기를 어떻게 보면은 1차 시험에 최초로 이렇게 복잡하게 냈는데 원래 이게 사용수일과 대금 청산이 좀 빠른 날이에요. 근데 단서지문의 의미는 뭐냐면 사용 시점에 아직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나중에 이제 대금이 확정된 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 대금이 확정됐다면 둘 중 빠른 사용 수익일이 수입식이에요. 그럼 작년 기타 소득이죠. 자, 이게 굉장히 좀 지엽적인 건데요. 저는 그래도 많이 강조해서 우리 경마장 썰까지 풀면서 파이팅 넘치는 어떤 제도인데, 자, 10,000원 투자해서 지금 10,000원 차감한 거네요. 뭐 그럼 200만원, 201만원 뭐 이렇게 받은 것 같은데 차감한 금액이니까, 자, 우리 과세 최저한 규정에 200만원 이하가 있는데 그 조건에 100배 이하여야 돼요. 근데 지금 10,000원으로 200만원 된 건데 200배잖아요. 떼돈을 좀 번 거죠. 떼돈이 아니라 뭔가 큰 배수를 번 거죠. 10,000원으로. 그때는 과세가 돼요. 그쵸? 근데 이제 201만원에서 만원을 뺀 금액에 200만원에 자, 이제 20% 40만원 요거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200만원 이하니까 과세 최저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100배 이하면서 이게 안 떠올랐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현금 수령일이 귀속식이니까 근데 이게 이날 당첨됐는데 이날 수령한 사람이 있을까요? 좀 억지스러운 건 부분이 있지만 뭐 예만 수입 시기가 좀 없으면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뭐 좀 그럴 수 있죠. 당첨되고 나중에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그죠? 뭐 인터넷 막권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 자, 계약금이 위약금을 해주시는 위약금은요, 자, 요 100만원은요 계약금 수령이 아니라 확정일이 참고로 수입식인데 어차피 구할 필요가 없죠. 원천인수 배제 대상이고요. 자, 주택입주상금은 그래도 하나 쉬고 나왔네요. 필요연비 80% 뺀 다음에 20%에서 4% 곱하면 된다 그랬죠. 150에 4%면은 6만원인 것 같아요. 6만원. 그래서 46만원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다. 자, 다음 문제 뭐죠? 자, 퇴직 소득인데요. 요거 쉬웠네요. 우리 종업원이 임원으로 원래 승진하면은 근로계약이 이제 끝나고
대초에 고용 이제 위임 계약을 하면서 고용 계약이 아니라 위임 계약을 하면서 새로 퇴직한 다음에 입사한 개념이 되는데 퇴직금을 안 받았다면 이제 퇴직으로 보지 않죠. 퇴직금을 받았으면 퇴직이면 안 받았다면 나중에 임원으로 뭐 이제 퇴사할 때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개념이 되니까 저거는 뭐 그냥 껌이었고. 자, 이 친구는 뭐죠? 아, 특별세액공제인데 이것도 하나하나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뭐 본인, 배우자, 딸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일단 특별세액공제가 뭐 표준세액공제가 더 클 수도 있지만 뭐 그러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겠죠? 보통 이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이런 건데 자,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50만원에 100만원 한도 12% 치고 장애인주택보험에서 100만원 한도 걸린 다음에 15% 치는 거고요. 이게 보험료 끝났고 자, 의료비도 굉장히 쉬운 게요. 자, 이쪽에 안경, 본인 안경 50만원 한도 걸리고 특정 의료비죠. 밑으로 내려가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200만원도 특정 의료비인데 자, 여기에 총급여액의 3%라는 최저사연금에 이렇게 차감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15%를 바로 치면 되는 거죠. 의료비 항목이 굉장히 적어요. 자, 교육비는 직업 개발훈련비에서 보조금 받은 거 빼서 20만원이고요. 그리고 그건 본인 거 되고 특수교육비도 300만원 지원받은 거 빼서 200만원의 한도도 없잖아요. 뭐 끝났어. 여기에 그냥 15%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냥 계산기로 이제 후루룩 쳤을 때 얼마였더라 이게? 645000 뭐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죠?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고요. 자, 부담부 증여 나왔죠. 부담부 증여. 자, 이거 기주시가 평가되는 스토리였죠. 기주시가 평가되는 스토리. 시가 확인 안 돼서 자, 그래서 5억 중에 채무 2억원 인수하기로 하고 입증하니까 자, 2억원이 양도가액이고 자, 취득가액도 이때 기준시가로 움직이세요. 자, 40%니까 1억 2천 되는 것 같고 이때 계산공제로 넘어가야 돼가지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등기된 부동산 3%에 40%. 자, 그럼 9에 40%면은 94 360인가요? 자, 이거 구한 다음에 여기서 장특공제는 20%까지 줘가지고 뭐 너무 기본 문제죠. 너무 기본 문제. 그죠? 설명할 껌덕지가 있나? 그죠? 이게 막판에 또 제가 부담부증을 딱 냈는데 나와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자, 이제 부가세 세계관인가요? 네, 과세 대상 거래에 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은인데 자, 사설 경매 사이트의 사적 경매는 과세 대상이고요. 법에 따른 경매만 이제 세금이 없죠. 이제 주로 파산자인 경우가 많죠. 상가 건물로 차입금은 상환하는 것도 과세거래지만 물납은 우리 과세대상 공급이 아니었고요. 또 건물료면 추적 과세고 담보목적 과세 아니고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상태에서의 판매물주 타사업자 함수는 자금 부담이 없기 때문에 과세는 아니고 자 5번이 틀렸네요. 굉장히 쉽죠 이것도.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무상임대 원래 용역무사 공급 과세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이거 과세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과세 대상 아니다 나가 틀린 거고. 자, 이 친구는 뭐예요? 영세율 찾아라는데 기업 같은 경우에 KTX는 또 일반 철도들과의 형평등 때문에 10%고요. 과세죠. 면세가 아니라. 대신에 이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제 공공사업 관련된 거죠. 뭐 국가나 사업 시행자한테 제공하는 도시철도공사용은 영세율이고요. 자, 외국 항행항공기에 세금위안서 10% 끊어주면은 왜냐면 내항선 외항선 구분이 좀 곤란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요거는 그럼 10%고 이제. 그리고 학술 연구단체가 면세를 포기하시면요 10% 과세사업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고요. 자, 외국인 전용 판매장 지정한 사업자에게 이게 원화로 받는 이런 요건 축적했을 때는 웨어화이트 적용 영세율이 되기 때문에 님이 2번이 되네요. 이것도 뭐 평이했고. 자, 과표 옳은 것인데 자, 일반 과세자는 뭐 잘했는데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합계액이고 자, 봉사료를 자기 매출에 이제 포함시켜서 계상하면요 그 봉사료 공급가에 포함되는 거고요. 자, 장려대상은 다 공제하지 않은 항목이고요. 잘부 판매 이자세 확정이자는 우리 대가 일부 성격으로서 공급에 포함하고요. 다시 한번 이제 5번에 자, 국내 사업자에서 거래 이루어졌는데 이게 통관되지 않고 마치 중개문화방식처럼 뭐 예를 들어 보세 지역에 있다가 수출되는 이런 거래도
특별히 공급장소가 이제 불분명해도 이제 중개무역과시가 유사한 점 때문에 영세일 거래로 봤잖아요. 영세일 거래면은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 스토리로. 자, 이 문제 굉장히 어려웠는데 우리 세법 마스터에 있는 이론서에 있는 사례랑 굉장히 유사해요. 자, 우리 하필 자동차 판매업을 해서 난이도를 훨씬 높였어요. 그래서 2기가표로 봤는데, 자, 작년에 승용차 X를 중요한 게 또 이게 목적이, 자, 판매 목적으로 사온 거는 일단 당연히 자동차 판매업에서 판매 목적으로 사온 거는 당연히 이제 매입세 공제가 되는데, 심지어 어떤 의미도 있어요? 재고자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재고자산이. 자, 그래서 대당 2,500에 구입했는데 한 대는 2,500에 팔았어. 자, 이건 뭐 판 거 그냥 실질 공급이니까 2,500만 원 공급가이고요. 이게 좀 어려웠어요. 그죠? 자, 일단 매입세 공제된 제한인데 하나를 영업 판매용이 아닌 직원들의 그냥 출장 등을 목적으로 쓰는 거는 비영업용으로 출장으로 쓰든지 개인적 타고 이런 거 다 확인 불분명하니까 이제 간주 공급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간주 공급할 때 이게 간주 시가를 구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굉장히 함정 포인트였죠. 자동차 판매업의 판매 모두 자동차니까 재고자산이 되면서 시가 이게 똑같은 차여가지고 얘도 2,500이 된 거야. 이게 재고자산이어서 시가. 이게 이제 슈퍼 킬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궁금해서 해보니까 간주 시가라고 하면 또 답이 있어요. 1번인가 5천만 원이 또 있어. 자, 근데 하나는 또 Y를 사는 애는 애초에 비영업용으로 샀기 때문에 불공제 제화가 된 거예요. 지금 불공제 제화. 자, 불공제 제화를 파셨을 때 실질 공급은 애초에 매입세 공제 여부와 관련이 없죠. 어차피 이 사람한테 10% 받아서 내는 거니까 의미가 없어요. 간주 공급은 과거 매입세를 토해내는 제도니까 매입세 공제 여부가 중요한 거지만, 그래서 2천만 원은 실질 공급은 매입세 불공제도 과세고, 대신에 이제 거래처한테 준 이 친구는 간주 공급인데, 거래처 증정한 이 친구는 애초에 불공제 자동차였기 때문에 간주 공급이 아니다는 스토리가 돼가서 요렇게 돼서 7천만 원 3번이 정답인 거예요. 자, 이거는 굉장히 어떤 응용력을 요구했던 문제여서 난이도 상으로 좀 분류하고 싶네요. 마스터에 굉장히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자, 세금 계산서 옳은 것은인데, 자, 위탁 판매일 때 위탁자 명의인데 수탁자가 끊어주는 거고, 자, 신용카드 끊었는데 세금서 또 끊어주면 상대방이 이중혜택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발급할 수 없다. 맞고요. 자, 우리 전자세금산서는 8천 이상인 다음에 2기 7월부터 끊어주는 거고, 자, 해제는 해제일로 수정하는 거죠? 얘는 선발급이 대가 수령할 때나 세금서 발급하는 때여서 굉장히 쉬웠죠. 이거 난이도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고. 자, 매입세 공제 물어보시면은, 자, 토지 관련된 거 불공이고, 자, 우리 장기 할부로 매입하면서 2천만 원짜리 세금서 받았대요. 장기 할부하면은 대금 수령 관계없이 선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2천만 원이 뭐 도래하지 않아도 세금서 받았으면 매입세 공제가 돼요. 그리고 자, 트럭과 관련된 유류대만 되지 개별 소비세 유지와 관련된 거 불공이 있죠. 그래서 트럭과 관련된 게 얼마냐? 여기 22만 원. 그래서 2만 원이죠. 그리고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거 불공. 자, 종업원한테 나눌 창립기념일 1인당 10만원. 나중에 뭔가 비과세 되는 걸로 이제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20만원 넘으면 또 10만원 초과분은 어차피 과세니까. 애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아봤자 곧바로 과세되는 거는 뭐 이게 처리 방법을 실무에서는 이게 뭐 유도리 이렇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일부러 교수님께서 1인당 10만원 주시하신 것 같아요. 비과세. 어쨌든 종업원한테 내줄 복리후생적 업무 관련 있는 그냥 구입으로 봐서 30만원이 매입세 공제가 돼요. 또 일반과세로 더 수령한 현금 영수증이기 때문에 되죠. 이거 다 더하면 얼마인가요? 우리 거의 많이 풀었구나. 굉장히 많이 풀었네요. 236만원. 아까 트럭이 내가 잘못 봤나 본데? 여기서 보니까 잘 안 보이네. 20만원 오히려 개별 소비세 차량이고 여기를 안 봤네요. 나머지가 트럭이어서 88만원에서 21만원 뺀 66만원이 트럭이었어요. 그래서 6만원이네요. 6만원 정도로. 그래서 236만원. 자, 다음 페이지에 뭐가 나왔었죠? 우리 또 겸용사업자 문제는 항상 빼놓치고 출제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이 문제. 자, 확정시고지 납부세 물어봐서 매출액 10% 600. 자, 매입세 이제 까다로운 건데, 자, 얘는 직전기에 취득해서 감가상각자시 되면 재계산이 돼요.
그래서 500만 원을 재계산하셔야 돼요. 재계산까지 고려하라 그랬으니까. 자, 면세 비율일 때 뭐 2억 중에 9천이었는데 여기는 2억 중에 7천으로 이제 다운되고 있는 걸 좀 보고요. 그리고 얘는 예정신고 때 산 거여가지고 예정신고 잘했기 때문에 정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2천만 원을 요 예정신고 이거는 그냥 과세 비율로 할게요. 70%. 확정신고 때는 2억 분의 1억 3천이니까 65%로 오히려 이것도 과세 비율이 5% 떨어지기 때문에 2천만 원에 5%면은 1,000만 원, 1,000만 원의 어떤 매입세 차감이 일어나요, 지금. 그리고 얘는 과세사 180 공제되는데 100만 원이네요. 쏘리. 2천만 원에 하면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아니라 자, 접대비가 불공이니까 160만 원이 공제가 되겠네요. 170인가요? 숫자가 잘 안 보여. 180에서 20 빼니까 160이겠네. 자, 그래서 요렇게 이게 정산한 거 그냥 사건 순서대로 한 거야. 정산. 마이너스 100. 그리고 요거는 요건 왜 못 봤지? 트럭이 어디 있었지? 여기도 있네. 이거는 그냥 10월 달에 산 거기 때문에 200만 원은 확정 신고인 2억 분의 1억 3천 65% 그냥 공제하면 되겠죠. 그래서 130. 그러니까 여기는 정산, 얘는 그냥 정산 아닌 거. 그리고 그냥 일반 과세 사업에서 접대비 뺀 거 공제돼서 자, 190. 그리고 재계산은 그냥 여기 반영해 볼게요. 저거 500만 원에 자, 감가상 하시고 이게 트럭이었나 그래서 25%하고. 그리고 면세율이 10% 떨어졌기 때문에 자, 우리 납부세액이 마이너스가 돼요. 납부세액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건 물론 뭐 서식지에서는 매입세액이 반영하지만 매입세액 뭐 불공제 매입세액 반영하지만 그냥 편의상 조문대로 납부세액이 전 반영해 봤어요. 3725000 이렇게 나오죠. 그래도 뭐 침착하게 생각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았고요. 거의 다 왔네요. 이거 뭐죠? 이제 가산세 오른 것은인데 자, 공급을 하고 지금 허위 명의의 세무서 끝났을 때 2% 맞는 지문이었고요. 자, 과다 기재 세금에서도 과다 기재한 부분에 2%고요. 자, 올해 개정됐죠. 타인 명의 사업자 들어가 자세가 2%로 상향됐어요. 원래 1%였죠. 자, 확정 신고 기한까지 지연 발급하고는 1%예요. 가산세가 없는 게 아니라. 자, 아예 실물 거래 없이 세무서 끄는 게 가장 치명적인 가산세 3%가 붙죠. 자, 이제 증여로 넘어오네요. 자, 우리 아버지로부터 5억짜리의 지금 땅 아파트를 지급받았어요. 결혼해가지고. 근데 이게 대출 2억 원까지 인수해가지고 자, 채무 이제 뺀 3억 원이 이제 증여재산가액인데 자, 여기에 이제 자녀 공제면 5천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작년에 신설된 혼인 공제 1억 원이 별도로 들어가요. 3억에서 1억 5천이 빠지니까 1억 5천인데 사실 실무에서 5억짜리 감평 받으면은 보통 100만에서 200만 원이에요. 너무 좀 크게 측정한 것 같은데 한도를 뭐 의미한 것 같아요. 한도 500이 들어가니까 145가 이제 정답이고요. 자, 상속세 옳지 않은 것인데 얘도 이제 많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 장례 비용이 증빙 없으면 지르지 않는다. 500만 원까지는 무조건 그냥 공제가 되죠. 근데 이제 500만 원 넘는 장례비는 반드시 이제 증빙이 있어야 되는데 또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요. 또 일부 자연장제 같은 일부 장례 비용은 추가 한도 500 내에서 추가 공제가 돼요. 최대 1,500까지 된다고 했죠. 500에서 1,500 이 사이가 되는 거죠. 자, 먼저 거의 제끼는 지방세법은요. 자, 우리 등록매세 등록에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을 제외해서 이게 과거에는 하나로 이제 취득세 관리하던 거를 나눴죠. 나누면서 이제 취득과 관련된 건 취득세 영역이다 보니까 제외한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번이 틀렸다. 그래서 리뷰 이렇게 해봤고요.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고 좀 이제 며칠 쉬다가 회계사는 조금 시간이 지나야 대략적인 커트라인이 좀 이제 형성이 되면서 이제 그래도 합격하는 날까지 쫙 하진 않잖아요. 비슷하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지켜보면서 본인이 극히 잘 봤다 그러면 뭐 당연히 2차 공부를 이제 시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좀 이제 결과가 아쉬운 분들은 좀 쉬었다 그래도 좀 쉬었다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서 이제 내년도 시험 대비하실지 준비 단계를 하시고 뭐 세법에 한정해서는 뭐 저한테 상담하시면은 자세한 답변을 이제 최대한 드릴게요. 그래서 고생 많으셨고 다음 컨텐츠 때 뵐게요. 고생 많으셨어요.